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민간과 정부를 합한 총저축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총저축률은 36.5%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포인트, 전분기보다 1.8%포인트 상승하며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12년 5.4%에 불과했던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7.1%로 높아지며 전체 저축률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금 부담 증가와 노후 대비,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그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했던 거야. 심화 버전이군요. 예. 예. 한국은행이 예.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어려운 용어, 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전분기, 이게 중요한 단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분기 대비 1.4%가 줄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소비, 저축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내수도 죽었다 이거야. 경제 망했다 이거야. 씨발. 경제지들이 하던 짓이에요. 하던 짓인데 이제는 이제 건드리는 게 이거예요. 내수 죽었다 이거야. 수출도 죽고 내수도 죽고.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뭐고, 전분기 대비로 말하는 게 왜 틀린 것이며, 그리고 그게 소비나 저축이 줄었다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왜 틀린지, 그걸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개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소득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게 소득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짧게 들었지만, 들으면서 그래 한 대목은 정부 그리고 기업 다 합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일단 국민 들어가면 그냥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소위 가계를 말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업과 정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그러면. 그 소득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4분기 이것도 중요한 지난해 대목이더라고. 전분기 대비. 근데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겨울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을 비교한다거나 할 때 분기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는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을 비교할 때는 똑같은 전년도 분기하고 비교를 해야지만이 그 계절적인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배제하고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얘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면 증가했어요. 그런데 원래 소득이 계절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데, 작년 겨울 대비해서 당연히 1분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비교해 놓고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이런 패턴인데. 이건 사기지. 사기예요. 굳이. 그래서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요. 과거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매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곡선을 항상 그리는데 올해만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쭉 떨어졌어요. 이게 사기인 거지. 떨어질 게 뻔한데 바로 직전 분기하고 왜 비교를 하느냐.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야지. 그러면 올라갔어. 그렇죠. 그래서 1분기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잖아, 씨발. 모든 게 즐거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걸 가지고 이게 줄었다면서 개지랄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날로 악화되고 있다가 사기를 치는 거지. 뻔히 알면서 하는 짓이에요. 경제지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알면서 사기 치는 거야. 소득이 줄면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소비나 저축도 줄 수가 있죠.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요. 근데 소비는 줄지도 않았어요. 줄지도 않았는데 저축이 줄었다고 이제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예. 예년과 비교해서 떨어질 거를 가지고 했다는 거 보여드렸고 실제 국민총 가처분 1분기는 쭉 증가해 갔다 이거예요. 쭉 증가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고 일단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축 여력이 소비와 저축이 날로 악화됐다 이거는요. 예.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저축할 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축률이 줄어든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요. 이 저축률을 가지고 보도한 똑같은 신문사라든가 비슷한 신문사들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게 가계 소비 위축이 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저축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번 똑같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보게 되면은 저축률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작년 얘기예요.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작년 1월 달 얘기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저축률이 또 올라갔어요. 이때 최고치였었거든요. 17년 만에요. 그랬더니 꽉 닫은 지갑! 돈을 안 쓴다. 이것도 경제가 나쁘다는 거야. 이제 그럼 저축률이 떨어졌으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파이낸셜 뉴스예요. 여기도 파이낸셜 뉴스예요. 저축 떨어져서 안 좋다는 거야. 여기는 저축 많이 해서 안 좋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조건 안 좋아. 소득은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올랐는데 저축률이 왜 떨어졌냐 하면은 올해 1분기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어요. 보수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수치는 좋다면서요. 예,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건 저는 그게 이제 예고된 거라고 제가 오늘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1분기 가계 소득이 지난주에 제가 와서 저기 설명했듯이 중산층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 10%만 소득이 좀 줄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 계속 분배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5월달 고용지표 중에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음식, 숙박,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 감소가 멈췄어요. 증가세로 전환됐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고용지표가 나온 거예요. 취약계층인데. 그렇죠. 그게 결국 왜 그러겠습니까? 소비를 늘려서 이제 그런 거예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내수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게들이 돈을 써야지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중산층들과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강화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거의 다 쓰잖아요. 저축할 여력이 없잖아요. 반면에 한 달에 막 1억씩 버시는 분들이 한 3천만 원 써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한 7천만 원은 저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불평등하면은 저축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분배가 잘 돼 있으면은 저축액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온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그러냐? 불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이제 불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건데 왜 뒷받침이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평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비할 층은 굉장히 얇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지난주에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럼 자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죠. 그 사회에요. 그리고 돈이- 중간 계층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 저축이 소비가 줄어드는 증가하니까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좀 더 그러니까는 확장적으로 좀 쓰겠다는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저소득 소득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부도 소비하는 게 있고 지출하는 게 있고 아까 그래서 정부 저축도 있고 가계 저축도 있고 기업 저축도 있는데 정부 저축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걸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백하잖아요. 2018년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지갑을 닫고 저축만 계속 한대잖아. 근데 올해는 저축도 안 한대잖아.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뭐 늘어도 욕하고 저축이 줄어도 욕하고 해석은 못하고. 그냥 욕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수님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예. 늘어도 줄어도 무조건 욕할 그 핑계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미친 이게 새끼들. 뭐 이걸 기억하겠어요. 옛날 이거를요. 1년 전 이거를요. 기억을 못 하죠. 나쁜 새끼들 아주. 개새끼들. 그때그때 현혹되는 거죠. 예. 이걸 뭐 누가 기억합니까? 경제 뉴스를. 자기들은 기억하겠지. 자기들 기사니까.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안 좋을 때요. 저축률이 계속 올라갔었다고요. 저축률이 그러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는 돈 있는 우리가 사람이 돈 안 쓰고 저축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남는. 이때 가계 하위 60%가 소득 후퇴를 했었잖아요.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저축률이 저축률이 그냥 하면서요. 이 저축률이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액수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개서 그렇죠. 세이브하고 예. 있다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1분기 이제 그러니까 총처분 가능소득의 추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저축률입니다. 네. 저축률 보게 되면은 소득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도 이건 떨어지잖아요. 네. 네? 문재인 여기가 이제 2017년 1분기인데 문재인 정부부터 쭉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정부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한 2.7%포인트 올라갔다가 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경향성이 확실하네. 예. 이게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예? 소득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저축률이 쫙 급등을 했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저축률이 뚝 떨어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저축할 돈이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돈을 쓸 여력이 많이 생긴 거다. 그렇죠. 이 소득 증가 중에서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누가 저축을 했었겠냐 이거죠. 교수님 이해가 잘 돼요. 교수님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해 안 됐거든요. 저 양반을 계속 불러야 하나? 그게 아니라 김총수가 실력이 좀 늘은 거는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되게 교수님. 경할모처럼. 1년 전의 거를 직접 보세요 한번.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 중에 기업 이제 경영 상태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세 곳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여기 보다시피 지난해 기업 경영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기업 경영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지표들은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안경을 지금 놓고 나와가지고요. 여기 안경을 놓고 나와도 좋고 안 보여도 좋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장성.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장성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는 게 이제 성장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요. 수익성. 매출액 중에서 수익을 냈느냐 하는 것이고요. 안정성. 안정성은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중요하다. 세 예, 개가. 이 세 개가 이제 핵심적인 지표인 거예요. 대부분 증가했네요. 예. 예.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은 낮아질수록 좋은 그렇죠. 거예요. 부채 비율은 떨어졌고. 낮아질수록 좋은 거고. 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그러면 한번. 좋아진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의 이제 끝머리에 이제 뭐냐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돈을 은행에서 빌리게 되면 기업은 이제 영업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게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5.2배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자보다도 한 5.2배가 많다는 얘기. 520%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588이니까 한 5.9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100원 벌어서 예. 20원 정도 예. 그런 정도 비율로 이자를 충분히 갚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자보다 한 5.2배를 더 벌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이때는 이제 한 5.9배 정도 그러니까 100원 벌고 벌으니까. 20원 이자로 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도 이렇게 늘고 그랬는데 다 좋은데. 예. 그런데 기업별로 또 나눠서 이렇게 봐요. 봤을 때 아, 평균은 5배지만 그렇죠. 100% 그러니까 이자를 못 갚은 기업의 비율.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32.3%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 작년 대비 4%가 늘었네요. 예, 요것만 딱 부각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앞에 요 부분은 다 부분만. 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자를 네. 갚는 비율이 더 좋아졌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하위 기업들 이자만큼도 못 버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4% 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예요. 한국은행 금리 추이인데. 아는 걸 알아야 돼. 아는 척 하려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네. 들어와서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 내렸어요. 당시에 최경환 씨가 계속 그렇지. 압박려가지고 금리 빚내서 내리라고. 십사라고 금리를 계속 예,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2.75%에 있던 것을 1.25%가 한 1.5%를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박근혜 정부에서요. 엄청 내렸네. 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따라서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이자가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돈이. 이때는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이제 아니라. 이자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0.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요. 금리가 올라간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들, 특히 상대적으로 영업이 열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이자 비용을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4% 올라간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평균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금리가 그리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 이거예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이 좋아지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 그중에서 빼고 요거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찾아내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려면 이거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교수님 여기 이르신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쉽게 알아듣게. 아우 뿌듯해. 자, 이제 뭐 마지막 뭐또 있어요? 마지막 우리 지금에서 성장률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엄청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하고 오르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0.4% 한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만한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가 OECD 국가가 회원 국가가 36개 국가지만은 OECD에는 이런 나라들도 많아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수십만 명뿐이 안 되는 이런 나라들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 대상할 만한 국가들 중에서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에 우리가 1위였었어요. 그러니까 4분기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분기예요. OECD에서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야 알지. 그래, 그런 거는 이제 보도를 안 해요. 좋을 때는 보도를 안 한다고. 근데 마이너스 0.4% 기록하면 꼴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꼴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요. 올 초까지 올해 성장률이 1.8%가 될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4월에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얼마로 줄었냐면은 0.8%가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성장률이 다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들 하고 있어요. 워낙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에서 뭐냐면은 소득주 성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여기다 갖다 붙여요. 모든 게 기승전 소득주 성장 정책이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YTN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지금 경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출 충격으로 얘기를 해요. 수출 때문인데 갑자기 거기다 소득주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걸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요. 문제는 네. 자유한국당이 갖다 붙이는 걸 언론들이 또 갖다 붙여요. 그렇죠. 예. 이 미친 새끼들.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언론 자기들이 같은 편에 대해서 그걸 계속 유포하니까 미친 새끼들이죠. 독일이 그러니까 원래 1.9%였면서 0.8 반토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진 나라들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도에 11조 6천억 원을 추경 편성했었어요. 그때 메르스랑 무슨 경기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었던 2016년도에도 11조 추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의 한 절반 정도 지금 추경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총선용이라고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추경의 혜택은 자유한국당 지역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개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 네?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보다도 전체 국민들의 경제를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경제가 지금 망가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 총선에서 근데 자기들이 그것도 이길 언론들이 요거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역구 대부분이 혜택을 입는다라고 정확하게 지적만 해줘도 돼요. 그걸 안 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우리 당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든 이유는 야당 때문이 아닙니다. 야당 말을 안 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회 공격, 야당 공격 골몰하는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해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붙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이 무역 제재나 보복을 당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서는 또 기업 탈만할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하러 뛰어다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제철소 조업 정지, 대우조선 합병 등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전체가 온통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